오늘은 월요일 고정 코너인 편집장 대 편집장은 하루 쉬고요. 대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사전투표 인원이 이미 지난 대선 총 투표수의 3분의 2 수준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투표율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미국의 정치 지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달라지는 정치 지형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접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요. 현재까지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계속 우세하게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한켠에서는 주요 경합주에서 오차 범위내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전문가로서 교수님, 현재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요즘 얘기되는 것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것인데요. 네. 그것은 기존에 나온 여론조사를 평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 매번 이제 평균을 내는데요. 네. 지금 전국 지지도는 바이든 후보가 7.2%, 한 지난 일주일상에도 한 7% 내외에서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고요. 네. 물론 이전 한 20%까지도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벌렸었는데 많이 좁혀지긴 하겠습니다만 선거를 지금 이틀 앞에 놓고 여전히 7% 이상을 지금 이기고 있고요. 예.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선거라는 것이 경합주의 선거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주들은 사실 민주당, 공화당의 지지세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민주당, 때로는 공화당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 최종적인 결과랑 연결되는데요. 네. 그 의미로는 우리가 이제 6개 주, 흔히 남부의 3개 주, 그리고 러스트벨트, 세락한 공업 지역의 3개 주를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는 지금 뭐 상당 부분 붙어 있습니다. 어, 3.2% 전국 그 6곳 평균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예. 특히 남부의 3개 주 같은 경우에는 뭐 1%, 2% 내외 정도로 격차가 거의 붙어 있는 상태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 미국 선거인단 538명 중에 270명을 가져가면은 이기는데요. 네. 여태까지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의 수가 216명입니다. 아, 지금 매직 넘버 270에서 54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네, 말씀드린 그 6개 경합주와 경쟁 지역들을 종합해 보면 바이든 후보가 4% 이상의 지지율 격차로 앞서고 있는 지역의 선거인단 총수가 62명이 됩니다. 아, 예. 그냥 확률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역시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이제 이틀 남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틀 네. 동안에 혹시 어떤 변수나 또 바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2016년에도 마지막 뭐 한 일주일 사이에 뒤집힌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열심히 유세를 하고 다니는데 예.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저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떤 점이요? 일단은 예. 2016년에 비해서는 지지율 격차가 큽니다. 네. 그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전국 지지율 격차가 2.0%, 2%밖에 안 됐거든요. 아, 근데 지금 예. 말씀드린 7% 이상의 지금 차이가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주요 그 6개 경합주 지지율이 당시에는 1.6%였는데 지금은 3.2%다라는 차이가 음,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층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네. 2016년에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중에 13%가 바로 전주에까지도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었는데 네. 지금은 부동층의 비율이 2%, 3%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아하. 또 하나의 요인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 결집 현상이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 사이에서 서로 간에 그 통합이 되질 못했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호감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예. 비호감이 그만큼 많았다는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는 그렇진 않고 아하. 또 버니 샌더스도 지금 열심히 지지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화당 지지층의 분열 모습이 보입니다. 아. 특히 65세 이상의 그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트럼프를 2016년에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네. 지금 코로나19 대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음. 그 지지층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요. 또 네. 하나는
도시 외곽에 사는 백인 여성들, 네. 그 백인 여성들이 2016년 선거에서는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그만큼 호감도가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교수님,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한테는 과연 네, 그 이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좀 여쭤볼 것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이 한미 간 안보 핵심 현안 협의에서 상당히 좀 불협화음도 나오고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많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방위비 분담금이 많이 올라가거나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는 다들 다 모든 영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사이의 차이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방위 분담금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8월 달에 발표한 집권 2기 어젠다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미군을 집으로 오겠다라는 거고요. 외교 분야 첫 공약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공약이 동맹국들에게 공정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겠다라는 게 외교 정책 두 번째 공약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50%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뭐 그 이상도 지금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비용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네. 또 2기가 되면 주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말릴 사람도 없고요. 미 의회도 뭐 더 이상 미 의회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으니까 네. 아마 자기 어젠다를 확실히 더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최근 바이든 후보가 우리나라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구상도 드러내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대단히 이례적인 모습 같은데요. 네.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와는 차별화된 그 동맹 정책을 표출했는데 이거 이유를 혹시 짚어주신다면 뭘로 보십니까? 뭐 그 바이든 후보의 외교 정책의 가장 핵심이 지난 3년 반 동안 무너졌던 미국의 가치를 지금 재건하겠다. 네. 그러니까 다자주의를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후보의 계속 강조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방위 분담은 사실은 민주당이 이전까지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의회가 이 비용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했고 뭐 이 방위 분담이 확 쉬워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죠. 네. 근데 물론 그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증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나름대로 동맹을 존중하면서 협의를 통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한미군 감축 문제 역시 바이든 후보는 상당히 좀 우리에게 안심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네. 대통령은 뭐 빼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듯한 이런 발언도 하고 있고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그러한 차이를 보고 계십니까? 주한미국 감축 문제는 좀 저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의 감축이라기보다는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주동 미군도 11,000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죠. 6,400명을 예. 이 본토로 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원칙에 따라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진 배치된 미군의 숫자를 줄이겠다. 대신에 전진 배치된 미군을 상당 부분 미국 본토로 귀환을 시키고 그리고 신속 기동이 가능한 전력으로 재편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빨리 투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동맹국가 네트워크, 동맹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우겠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주한미군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 어떤 전진 배치된 미군의 숫자가 아니라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28,500명 주한미군의 숫자는 변동될 가능성은 있죠. 대신에 대비태세는 증대될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아하, 예. 교수님 그리고 또 하나 관심 끄는 것이 아무래도 북한 비핵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나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다른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김정은이라든지 북한 당국과 협상하고 만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혹시 재선이 된다면 이 문제만큼은 조속하게 해결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특히 네. 본인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 한국 전쟁을 끝낸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게 종전선언이 됐고 평화협정이 됐고 어쨌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북한한테 상당 부분 달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는데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 10월에 북한과 미국이 마지막으로 실무회담을 할 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하는 이 장벽을 굉장히 높여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발전권과 생존권을 미국이 선 조치를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더라도 북한이 이걸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입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오지 않았습니까? 원칙에 입각한 외교,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원칙에 입각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방법이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예외적인 방법이고요. 미국이 네. 원래 했던 것은 실무회담을 하는 거죠. 음. 실무회담을 해서 비핵화의 목표를 정하고 로드맵을 만든 후에 그리고 필요하면 정상 간의 만남을 갖는다. 네. 그것이 원칙에 입각한 외교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네. 근데 바이든 후보 측도 좀 유연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이든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가 지금 2,0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워킹그룹이 20개가 돌고 있는데요. 그만큼 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대외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하지만 또 반대쪽 스펙트럼에서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선거 끝나고 6개월 정도의 어떤 검토 후에 또 누가 그 자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달려 있고 역시 이것도 북한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네. 북한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나서는 탑다운 방식을 계속 유지해 왔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스타일이 좀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지금 교수님 설명처럼 소위 말하는 바텀업 실무진 협의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방식인데 예. 김정인 위원장이나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 원하는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그 네. 바브드의 책을 보면 친서의 그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식 표현에 하면 순회회동으로 통큰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게 분명하죠. 네. 근데 이거는 북한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도 상정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만들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 우려되는 게 네. 북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었으면 대부분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이고 네. 또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쓰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늘 보였거든요. 예. 더군다나 얼마 전에 10월 10일 날 보여줬던 화성 16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번도 그 시험 발사를 하질 않았죠. 그러니까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종합으로 볼 때 글쎄요, 좀 조심스럽지만 1월 20일 전후해서 미국 행정부 전환기에 북한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늘 그래왔듯이 북한이 협상력을 확보하고 레버리지를 갖추기 위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 짚어주셨는데 미국에서는 과연 그런 도발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 너희들이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하니 신중하게 대해줄게 이렇게 나설까요? 아니면 어떤 반응을 할 거로 예상하십니까? 그것도 지금 좀 바이든과 트럼프에 따라 다른데요.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얘기했던 이른바 레드라인 금지선을 넘는 거죠. 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반면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부 교체이기 때문에 네. 좀 당장 뭘 하기는 어렵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캠프에 굉장히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강경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강경 파악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북한도 그걸 다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셈법이 좀 복잡할 거고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다시 남한 정부를 좀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북한이
미국을 직접 압박하기보다는 한국을 또 압박하는 아하. 그런 또 전술을 쓸 가능성도 우리는 좀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또 북한 이슈까지 또 어려운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의 대중 정책인데요. 예, 트럼프는 지금 한쪽으로는 그 무역 전쟁을 중국과 벌이고 또 다른 쪽으로는 군사적인 봉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미국을 택하느냐 중국을 택하느냐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변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물론 큰 틀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둘 다 강력한 대중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 민주당 정강 정책 2020 이번에 나온 걸 보면은 결코 공화당에 못지않게 강경한 입장이 계속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차이를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년 반 동안 이른바 일방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다자주의를 계속 부정을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만 다자주의를 얘기를 했어요. 뭐 쿼드니 쿼드 플러스니 해갖고 협력해서 반중 전선을 만들자. 그랬더니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우방국들이 사실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 자기 모순이니까요. 네네. 그 행정부가.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아하.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다시 한번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갖고 오겠다 얘기를 하면서 네. 자유주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들 간에 협력하겠다. 이미 바이든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상회의를 지금 제의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가치를 갖고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상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되면 훨씬 더 우리의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런 걸 다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겠죠. 네. 네, 지금까지 바이든, 트럼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군사적, 안보적인 영향이 미칠지를 차분히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네. 결과가 나와야 그 이후에 우리도 좀 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미국이 주마다 뭐 투표 마감 시간 또 뭐 시차도 나고 그래서요. 더군다나 이제 사전 투표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언제쯤 교수님께서는 당락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4일 공시 한국 시간으로는 5일 오후 2시 정도가 되면은 네. 경합주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남부의 주의 그 개표 상황이 밝혀집니다. 아, 그래서 1차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 박빙이면 네. 나머지 그 경합주, 그 북쪽에 있는 러스트 벨트의 경합주는 이 개표가 아까 말씀하신 우편 투표의 개표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초박빙일 경우에 개표가 수일 이상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아하. 미국 내에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이죠. 예, 지금 그러게요. 이 과정에서 이게 뭐 우편 투표는 벌써 부정 선거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네. 만약에 승복 안 하고 한다면 이거는 좀 더 심각한 문제, 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오는 또 우리가 대비는 할 필요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또 교수님의 분석 인터뷰 좀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